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28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위로했습니다. 더 좋은 곳에 있을 거야.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어떤 영어도 그의 마음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동료가 건넨 단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깊은 인연이셨네요. 그는 그날 밤 30년 학자 인생에서 처음으로 연구대상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단어는 인연이었습니다. 페이트도 데스터니도 커넥션도 아닌 영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단어. 이 교수는 이 두 글자를 영어로 옮기기 위해 7년을 매달렸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매일 사용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연이네요. 누군가와 헤어졌을 때 인연이 아닌가 봐요. 설명할 수 없는 만남과 이별 앞에서 단 두 글자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이 단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요? 평생을 바친 학자조차 끝내 번역하지 못한 이 말이 어떻게 한국인의 일상에서는 그토록 자연스러운 걸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국인만이 가진 가장 깊은 단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해밀턴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고 동아시아의 불교 철학을 연구한 지 올해로 30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그런데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저는 한 단어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인연.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영어로 옮기면 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제가 아는 어떤 영어 단어로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을 오가기 시작했고, 저를 찾아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연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난 것은 1994년 서울의 한 고찰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동아시아 불교의 핵심 개념들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을 오가며 같은 한자 문화권 안에서 불교 용어가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 주, 저는 통역을 맡아준 대학원생과 함께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경례를 걸으며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이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누구나 쓰는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 한자를 적었습니다. 원인의 인, 조건의 연. 이 두 글자는 사실 불교에서 매우 정밀한 철학적 개념입니다. 먼저 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을 뜻합니다. 씨앗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려면 반드시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 없이는 어떤 꽃도 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입니다. 다음은 연입니다. 연은 그 씨앗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의미합니다. 햇빛, 물, 바람, 흙의 온도, 계절의 변화.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란 원인과 조건이 함께 모여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처음 정리했을 때 솔직히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서양 철학에서도 오래전부터 다루어온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개념의 뿌리를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인연이라는 말이 단순한 인과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유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인과관계는 대체로 직선적입니다. 어가 원인이 되어 비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 구조는 명확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고 법률이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인연은 다릅니다.
하나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동시에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 각각도 또 다른 원인과 조건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끝없이 연결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저는 이 개념 앞에서 한참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개체가 아니라 관계를 중심에 놓는 세계관.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을 함께 보는 시선. 저는 그날 조계사 경내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이 개념이 인도에서 태어나 중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한국 사람들은 이 깊은 철학을 어떻게 자신들의 언어 안에 녹여냈을까? 그때 통역을 맡았던 대학원생이 돌아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절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인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불교를 믿지 않아도요. 그 말이 저에게는 거대한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일상의 언어가 된 철학적 개념. 그것이 과연 세계 어디에 또 있을까요? 저는 그날부터 이 단어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원전으로 돌아가고 중국 한역 경전을 비교하고 한국의 고승들이 남긴 법어를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개념은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을 삶의 언어로 바꾼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연이 여전히 경전 속의 용어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N이라는 축약된 형태로 쓰이며 의미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경전 밖으로 꺼내어 자신들의 관계 속에 심었습니다.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그 모든 순간에 이 단어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답을 찾기까지 저에게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연의 원래 의미를 이해한 뒤 저는 한 가지 질문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왜 만남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는가? 서양에서는 우연이라는 개념이 꽤 편안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길을 걷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What a coincidence. 우연의 일치라고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확률이 낮은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세계관은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저는 이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여러 사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곳은 해인사였습니다. 2001년 가을, 저는 해인사에서 열린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이틀 동안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바로 공양을 하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후 한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스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냐고. 스님은 웃으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쌓여서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과 쌓여서 만나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었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은 운명론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서양의 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틀 안에 있습니다. 신이 정한 길, 피할 수 없는 운명, 별자리가 가리키는 방향. 하지만 쌓여서 만난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내가 한 모든 선택,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하나 겹쳐져서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드시고 나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강은 산꼭대기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줄기입니다. 그 물줄기가 바위를 만나 방향을 바꾸고 다른 물줄기와 합쳐지고
비를 만나 불어나고 가뭄을 만나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으며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그 강물이 바다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바다에 가기로 정해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인연도 그와 같다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해인사의 좁은 방에 누워 오래도록 그 비유를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철학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서양에서는 만남을 설명할 때 두 가지 틀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이고 다른 하나는 우연입니다. 신이 정해준 것이거나 아무 의미 없는 확률적 사건이거나 이 두 가지 사이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 사이에 제3의 길을 놓았습니다.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닌 쌓여서 이루어진 것. 이 개념이 바로 인연입니다. 저는 이 발견에 큰 지적 흥분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새로운 사유의 틀을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깊고 정교한 철학적 개념을 한국 사람들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해인사에서 돌아온 뒤 저는 서울에서 며칠을 더 보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연이라는 말을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관찰했습니다. 카페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난 두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다니 우리 인연인가 봐 라고. 택시 기사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는데 제 택시를 타신 것도 인연이라고. 서점에서 한 책을 집어든 노신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책과 인연이 있었나 보다 라고. 누구도 불교 경전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인과 연의 철학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인연이라는 말 속에는 분명히 그 철학이 살아있었습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단어와 함께 살아오면서 그 철학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어에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철학이 있다고. 그리고 그 철학은 책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사람들의 입에서 매일 숨을 쉬고 있다고. 저는 연구를 계속하면서 하나의 사실을 점점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연은 원래의 불교적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습니다. 아니, 한 걸음이 아니라 아주 먼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인연은 철학입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관의 핵심 개념입니다. 거기에는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을 뿐,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에 감정을 입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인연이라 했고, 관계가 끝나면 인연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래 이어지는 관계는 깊은 인연이라 했고, 스쳐 지나간 관계는 짧은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철학적 개념이 감정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고전 문학을 읽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소설과 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시대 문학에서 인연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남녀 간의 만남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등장했습니다.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춘향의 만남을 사람들은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심청전에서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지고 용궁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을 사람들은 인연의 힘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연은 더 이상 원인과 조건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었고 기다림이었고 놓을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원인이 한국 문화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가족, 이웃, 마을 공동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만남과 이별은 단순한 사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했고 감정이 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인연이라는 철학적 단어를 가져와 자신들의 감정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언어적 창조입니다. 저는 비교 종교학자로서 많은 문화권의 언어를 연구해 왔습니다. 종교적 개념이 일상 언어로 내려오는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영어의 가드 블레스 유나 생크 가드이 그런 예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의미가 가벼워지면서 일상으로 온 것입니다. 원래의 종교적 깊이를 잃어버린 채 관용어구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인연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상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의미가 더 풍부해졌습니다. 철학적 깊이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인간적인 감정을 한 겹 더 얹은 것입니다. 원인과 조건이라는 지적인 개념 위에 그리움과 안타까움과 감사함이 덧이 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논문에서 감정적 철학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철학이 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철학의 깊이를 갖게 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우리는 인연이야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믿음, 수많은 시간과 선택이 겹쳐져서 지금 이 순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경외, 그리고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다짐, 두 글자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영어에서 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페이트는 운명이지만 거기에 따뜻함이 없습니다. 데스터니는 거창하지만 일상의 관계에 쓰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커넥션은 연결이지만 시간의 깊이가 없습니다. 세런디피티는 아름답지만 우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연이 가진 것, 그러니까 철학적 깊이와 감정적 따뜻함과 일상적 편안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단어는 영어에 없었습니다. 제 동료 교수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그 단어는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씁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자연스럽게 꺼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별다른 설명 없이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이 단어가 한국인의 정서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한국에서 단어가 아니라 정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연이라는 단어가 감정의 언어로 변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저는 또 하나의 의문에 부딪혔습니다. 왜 이 단어를 이렇게 자주 쓰는가? 한국 사람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다 보면 인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가 놀랍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이별의 자리에서도 이 단어는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쓰이는 관용 표현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깊이 할수록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연을 자주 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만남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학교에서 만난 친구. 왜 하필 그 해, 그 반에서 만났을까요? 직장에서 만난 동료. 왜 하필 같은 시기에 같은 부서에 배치되었을까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지나갔을까요?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확률로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확률이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꺼냅니다. 인연이었나 봐. 이 한마디가 설명할 수 없는 만남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논리가 닿지 못하는 곳에 이 단어가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어만이 가진 특별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만남 앞에 사람들은 대개 어깨를 으쓱합니다. It just happened. 그냥 일어난 거야. 거기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혹은 It was meant to be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신의 뜻이라는 종교적 맥락에 기대는 표현입니다. 한국어의 인연은 다릅니다. 신에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의미 없는 우연으로 치부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 인간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자리에 이 단어가 놓여 있습니다. 이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왜 끝났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미워서도 아니고 큰 잘못이 있어서도 아닌데 어느 순간 멀어지는 관계. 그 앞에서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저는 처음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이것이 체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포기의 언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래 관찰할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이었습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되 그 관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인연이 아니었다는 말은 그 만남이 무의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함께할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인은 있었지만 조건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교 철학의 원래 의미가 감정 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는 있었다. 하지만 연이 다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철학 강의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체득한 것입니다.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으면서 이 단어가 가장 적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준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2008년 저는 서울에서 한국어 고급 과정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인연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인연이라고 쓰시고 원인과 조건이라고 풀이하셨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온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무엇이냐고.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없어요. 그냥 인연이에요. 교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보조 선생님이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단어를 씁니다. 왜 만났는지, 왜 헤어졌는지 말로 다 못할 때. 그때 이 한마디면 다 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자주 쓰는 이유를. 이 단어는 설명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해의 도구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 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인연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편안함을 줍니다. 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인연이니까.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인연이 아니었으니까. 이 단어 하나로 사람들은 설명 불가능한 관계 앞에서 평온을 찾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언어를 연구해 왔지만 이런 기능을 가진 단어를 다른 언어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논리를 넘어서되 비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을 담되 감상적이지 않으며 짧지만 깊은 단어. 한국어가 가진 이 힘을 세상은 아직 충분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인연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단어를 말한 뒤에 편안해지는 것인가? 단순히 자주 쓰이는 말이라면 그것은 습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연이라는 말에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꺼낸 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2005년 저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한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관계 언어가 심리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조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저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50대에서 70대 성인 24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별을 떠올려 보시고 그때 자신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분들이 같은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어떠셨느냐고.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조금 놓였다고,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저는 이 결과를 분석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연이라는 단어는 한국인에게 심리적 치유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양 심리학에서 배운 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서양에서 이별의 고통을 다루는 방식은 대개 원인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왜 헤어졌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가?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상담 치료에서도 이 구조를 따릅니다. 이 방식은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고통스럽습니다.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파헤치는 대신 관계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연이 아니었다는 말은 누구의 잘못도 묻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관계가 지금은 이어질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담담하게 인정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감정의 회피일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한마디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면접 결과는 달랐습니다. 인연이 아니었다고 말한 뒤 사람들은 그 관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을 나쁘게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었다고. 저는 이 지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별 앞에서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며 동시에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능하게 하는 단어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면접에 참여하셨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할머니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왜 떠나갔는지 원망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발견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지혜였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이 이 한마디 안에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떤 심리학 교과서보다 깊고 어떤 철학 논문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인연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붙잡지 못한 것을 놓아주는 힘이고 지나간 시간을 미워하지 않는 넉넉함이며 아픈 기억을 부드러운 이야기로 바꾸어주는 마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슬픔 앞에서, 이별 앞에서 이 단어 하나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세계의 수많은 언어를 공부했지만 이런 치유의 힘을 가진 단어를 만난 것은 한국어가 처음이었습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 가지 역설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인연의 정확한 어원을 모릅니다. 인이 원인이라는 뜻이고 연이 조건이라는 뜻이며 이것이 불교 철학에서 온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한국인 중에서 이 단어의 불교적 유래를 정확하게 아는 분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원을 모르면서도 이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인연을 단순한 우연이라는 뜻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단어를 가볍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꺼낼 때 반드시 어떤 무게를 실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존중, 시간에 대한 경외, 만남에 대한 감사.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단어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의 눈빛에는 항상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론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한국인은 이 단어의 의미를 학습한 것이 아니라 체화한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체화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말과 그 말이 쓰이는 맥락이 반복되면 그 의미가 몸 안에 새겨집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단어를 듣고 자랍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만난 것은 인연이라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것은 좋은 인연이라고. 아버지가 명절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 가족이 모인 것도 다 인연이라고. 아이는 이 말의 사전적 정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쓰이는 순간의 분위기를, 어른들의 표정을, 목소리의 떨림을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인연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리보다 먼저 가슴이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가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국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영어에도 세대 간 전해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처럼 철학적 깊이와 감정적 무게를 동시에 지닌 채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2012년 저는 부산을 방문했을 때 자갈치 시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혼자 들어간 외국인이 신기하셨는지 식당 주인 할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는 왜 왔느냐? 한국말은 어디서 배웠느냐? 저는 한국어를 연구하고 있다고, 특히 인연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신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인연을 공부한다고?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아는 거지. 그리고 웃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이 식당에 들어온 것도 인연이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인연이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인연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 자체가 이 단어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 연구 끝에 도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연의 사전적 정의를 몰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 그러니까 만남이 가볍지 않다는 것,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 함께한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언어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언어를 만드는 것. 그 순환이 한국어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의 연구실에서 수천 쪽의 논문을 읽으며 인연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한 식당에서 할머니가 건네신 말 한마디가 수천 쪽의 논문보다 이 단어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연의 학자가 아닙니다. 인연의 주인입니다. 2016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세계언어학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발표 주제는 자유였습니다. 저는 고민 없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번역 불가능한 단어들, 한국어 인연을 중심으로. 발표장에는 40개국에서 온 언어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약 3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20분의 발표 시간 동안 제가 20년 넘게 추적해온 이 단어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는 세계 학술 무대에서 아직 주류 연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에 비하면 한국어 연구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난 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분 예정이었던 질의응답이 50분을 넘겼고 사회자가 2번이나 시간 초과를 알렸지만 손을 드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온 인지언어학자가 물었습니다. 인연이라는 단어가 한국인의 의사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데이터가 있느냐고. 브라질에서 온 심리학자가 물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개념이 한국인의 이별 후 회복 속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느냐고. 인도에서 온 산스크리트어 학자가 말했습니다. 원래 인도에서 태어난 개념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진화했다는 것이 경이롭다고.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한국어의 한 단어 앞에서 진지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복도에서 저를 찾아온 학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MIT에서 인지과학을 연구하는 교수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의 발표를 들으며 깨달았소. 영어에는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수백 개 있지만 관계를 이해시키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릴레이션십, 반드, 타이, 링크, 커넥션, 어태치먼트. 영어에는 관계를 가리키는 단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은 관계의 상태를 묘사할 뿐입니다. 왜 만났는지, 왜 헤어지는지, 그 관계가 지닌 시간의 무게를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한국어의 인연은 그 모든 것을 합니다. 묘사하면서 동시에 이해시킵니다. 설명하면서 동시에 위로합니다. 과거를 말하면서 동시에 현재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여러 층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 학회를 계기로 한국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저의 발표가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계기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몇 년 사이에 인연이라는 단어는 여러 해외 매체에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 하나로 인연을 꼽았습니다. 일본의 한 출판사에서는 한국어의 아름다운 단어들을 모은 책에서 인연을 가장 앞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2018년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영어 사전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영어 단어를 등재하는 회의에서 한 편집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인연을 영어 사전에 등재하는 것을 검토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론 그 제안이 바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에 외국어를 등재하려면 영어권에서 충분히 사용되고 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직 그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거대했습니다. 영어라는 언어가 자기 안에 없는 개념을 한국어에서 빌려오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어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한국어의 두 글자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자연스럽게 쓰는 이 단어가 세계 학술 무대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해외의 학자들이 이 단어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 저는 30년을 이 단어에 바쳤고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단어를 매일 아무렇지 않게 쓰고 계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세계가 놀라야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학자가 한국어를 칭찬하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칭찬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저는 30년간 이 단어를 연구했습니다. 논문을 쓰고 강연을 하고 세계의 학자들과 토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인연이라는 단어의 구조를 분석하고 역사를 추적하고 심리적 기능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단어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뀐 것은 201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의 아내 메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28년 되던 해였습니다. 메리는 저의 한국 연구를 누구보다 응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떠날 때마다 짐을 챙겨주었고 제가 가져온 한국 과자를 맛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저의 논문을 처음 읽어주는 사람도 항상 메리였습니다. 메리가 떠난 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있어도 글이 읽히지 않았고 강의실에서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어떤 말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She's in a better place. 더 좋은 곳에 있을 거야. 타임 힐츠. 시간이 약이야. ULPOK? 괜찮아질 거야? 모두 선의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도망치듯 한국으로 왔습니다. 계획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옥스퍼드에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저는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한국인 동료 교수를 만났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함께 연구했던 분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저는 메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하다가 울었고 울다가 또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들어주셨습니다. 한참을 듣고 나서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해밀턴 교수, 부인과 아주 깊은 인연이셨네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She's in a better place라는 말은 메리를 저에게서 멀리 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타임 힐즈라는 말은 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뜻인데 저는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메리와의 기억도 함께 옅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은 인연이셨네요 라는 말은 달랐습니다. 이 말은 메리를 멀리 보내지 않았습니다. 메리와 제가 함께한 28년의 시간을, 그 만남 자체를 그대로 품어주는 말이었습니다. 떠났지만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인연의 형태가 달라진 것이라고, 함께한 시간은 지금도 제 안에 살아있다고, 그 말이 저에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28년의 결혼 생활, 함께 웃고 함께 싸우고 함께 늙어갔던 그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완성된 인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인연이 무엇인지를 논문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연으로도, 분석으로도, 비교 연구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삶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의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연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아는 것이라고, 저는 그제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 뒤로 저의 연구는 달라졌습니다. 인연을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언어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의 문체가 바뀌었고 강연의 톤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저는 더 이상 칠판에 한자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이 이 단어를 쓰는 순간을 지켜보라고. 그러면 알게 될 것이라고. 인연은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수천 년의 철학이 있고 수백 년의 감정이 있으며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만난 한 사람의 학자로서 이 단어 덕분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지금 옥스퍼드의 연구실에 앉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영국 특유의 잿빛 하늘이 펼쳐져 있고 책상 위에는 30년간 모아온 한국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자료들 사이에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습니다. 1994년 서울 조계사에서 처음 일하는 한자를 적었던 바로 그 수첩입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고 가장자리가 닳았지만 그날 적은 글자는 아직 선명합니다. 30년 전 저는 이 단어를 학술적 호기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동아시아 불교 개념 중 하나, 흥미로운 연구 대상, 논문 한 편을 쓸 수 있는 소재. 하지만 지금 저는 압니다. 이 단어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단어는 저에게 세계를 다르게 보는 눈을 주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며 저는 세상을 개체의 집합으로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나와 너는 독립된 존재이고 만남은 각자의 선택이며 관계는 계약과 같다고. 서양의 많은 사상이 이 위에 서 있습니다. 인연은 그 시선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와 너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이고 만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쌓인 시간의 결과이며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흐름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이 세계관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철학 서적 없이, 학술 토론 없이 그저 인연이네요 라는 한마디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인연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면, 누군가와 헤어질 때 상대를 원망하는 대신 함께한 시간에 감사할 수 있다면, 스쳐 지나가는 만남 앞에서도 그 순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 지금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한 학자의 바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30년간 이 단어를 연구하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보물을 품고 있다고. 그리고 인연은 그 보물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수많은 얼굴과 마주치고 수많은 인사를 나눕니다. 그중 어떤 만남은 오래 남고 어떤 만남은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만남이든 그 순간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 내가 한 선택이, 수년 전 내가 걸었던 길이, 어제 내가 내린 작은 결정이 모두 겹쳐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연입니다.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닌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만남.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알을 단 두 글자에 담았습니다. 인연.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를 저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연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수십 년 전에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 군대에서 만난 전우, 시장에서 우연히 말을 섞었던 이웃, 혹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지금의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댓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또 다른 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감동 소식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